연일 최고치를 찍는 위중증 환자 숫자에 슈퍼별이 출현 소식까지 들려 국민들 불안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예정이던 방역 강화 종합대책 발표는 다음 주 월요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빨리 방역을 조이지 않으면 상황을 안정시킬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이런 의견과 이제는 경제도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 의견, 팽이 맞서고 있는 상황인 듯 보입니다. 잠시 뒤 오늘의 코로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아파트 거실 벽면에 부착된 월패드, 외부 방문자도 확인하고 최근에 조명 난방 등도 제어하는데 일부 아파트에서 이 월패드가 해킹돼 사생활 영상이 유출된 정황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해킹 피해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금요일 더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당 혁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부터 3박 4일 동안 호남 곳곳을 방문해 전통적 지지층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첫 방문지로 목포시장을 찾은 이 후보는 호남이 없으면 민주당이 없다면서 민주주의와 개혁은 호남에 빚을 지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강행해 전기요금 인상을 압박하고 국민이 낸 기금으로 그 손실까지 메워주게 생겼다며 탈원전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임명 후 처음으로 윤 후보를 만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앞으로 맡은 일을 열심히 할 생각이라고 밝혀 일각에서 거론되는 자진 사퇴설을 일축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어제 이어서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 수가 4,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61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부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경찰이 일부 아파트에서 월패드가 해킹돼 사생활을 촬영한 영상이 유출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해킹 명단에 오른 공동주택 700여 곳 중 일부에서 해킹 흔적을 확인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검찰 내부 메신저 내용 등을 확보해 관련 의혹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국회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당 혁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부터 3박 4일 동안 호남을 찾아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네, 김종인 전 위원장 이름은 비워둔 채로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발시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우선 선대위 세부 구성부터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인 만큼 이재명 후보의 이번 일정은 좀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기간부터 이전과는 다릅니다. 이번 호남 매주 타는 민생버스, 메타버스 일정은 3박 4일로 계획됐는데 대선을 100여일 앞두고 전통적인 지지층, 이른바 집토끼 표심을 다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 후보는 우선 오늘 첫 호남 일정으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목포를 찾아 전통시장에서 민심을 들었습니다. 목포로 이동하는 길 메타버스에서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는 국민의힘을 향한 견제 발언도 내놨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한테 뭐 온갖 음해를 당하면서 권력을 가져보겠다는 집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단들을 보면 그 집단이 사실은 이 전두환의 후예들이거든요. 이 후보는 3박 4일 동안 호남에 머물며 바닥 민심 곳곳을 훑는 동시에 주력하고 있는 당 쇄신과 관련한 행보 역시 병행할 예정입니다. 모레 광주에서 여는 첫 지역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이 핵심입니다. 만 18세로 선거권을 가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시각장애인 영화감독과 예술가까지 파격적인 인사를 공동선대위원장에 세우면서 민주당의 안방격인 호남에서 당과 선대위 혁신의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일정도 짚어보겠습니다. 역시 선대위 구성이 최대 화두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비워둔 채 본격적인 선대위 가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전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하며 선대위 운영 방향과 추가 인선을 논의했는데 이후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내일부터 본격적인 상임선대위원장 역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직으로 거론되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20여일에 걸친 줄다리기는 잠시 멈춘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 전 위원장은 오늘도 윤석열 선대위의 총괄을 맡을 뜻이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활동을 시작한 만큼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아예 고려하지 않는다고 봐도 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 선대위 영입에 대해 자꾸 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지를 남기면서도 갈등 요인으로 거론되기도 하는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역할 조정에 대해선 조정이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역할이라는 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논의한 이런 거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역할을 조정하고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다만 김 전 위원장 이름을 비운 채 띄운 선대위 인선을 두고도 새로운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당내 청년들의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후보는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한일 관계를 원만히 풀어야 한다며 외교 행보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의혹의 핵심에 있는 쌍방울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19일 쌍방울 재무담당 임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관계자를 상대로 지난 2018년에 있었던 전환사채 발행 배경과 목적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인사로 지목된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 일당을 재판에 넘긴 뒤 윗선 로비 의혹을 향해 수사 방향을 옮기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인사들 가운데서는 곽상도, 박영수 이 두 명이 먼저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최근 곽상도 전 의원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담긴 것으로 알려진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들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앞두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김만배 씨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 대가로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 취업하고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곽 전 의원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아들 곽 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했고 지난 17일 곽 전 의원 자택과 하나은행 등을 압수수색한 뒤 자료 분석에 주력해왔습니다. 과거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로 일했던 박영수 전 특검은 딸도 화천대유에서 일하며 대장동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았다는 의혹에 휘말려 있습니다. 인척으로 알려진 분양 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가 김만배 씨에게서 받은 100억 원도 박 전 특검과 관련 있는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박 전 특검은 또 대장동 사업 초기 민영개발 시행사 측에 1,000억 원대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불법으로 알선한 브로커 조모 씨의 변호인도 맡아서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실 수사 의혹에도 연관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습니다. 지난 22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핵심 인물들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수사의 무게추를 윗선 로비 의혹으로 옮기는 모습입니다. 그제 임승민 당시 성남시장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외압 의혹 등에 얽혀있는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대검 정보통신과에서 검찰 내부 메신저 내용 등을 확보해 관련 의혹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하루에만 99명이 확진되는 등 수도권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선별검사소에서는 확진자가 더 늘면 검사하기가 버겁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선별진료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져서 선별진료소 상황도 좀 힘들어졌겠군요. 네, 지금은 점심시간이라서 잠깐 운영을 쉬고 있는데요. 오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450여 명이 벌써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곳 선별진료소는 거리두기 4단계가 한창일 때 많게는 하루 1,200명 정도 검사했다는데요. 최근에는 그보다 많은 1,400명 정도가 매일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력은 한정돼 있어서 진료소 관계자는 200에서 300명 정도 검사자가 더 찾아오면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것 같다고 합니다. 검사를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건데요. 날씨까지 점차 추워지면서 현장 의료진은 물론 대기하는 검사자들의 건강도 걱정됩니다. 다른 선별진료소도 마찬가지여서 서울시 검사자 수는 어제 하루 11만 8천여 명을 기록했는데요. 전날보다 6천 명 정도 늘었고 단계적 일상 회복 직전 하루 많아야 7만 명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1.5배 정도입니다. 전국에서 어제 하루 동안만 41만 4천여 명이 PCR 검사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 집단 감염 규모도 심상치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에서 터지는 세 자릿수 감염이 잇따라 있는 건데요. 노량진 수장시장에서 하루에만 9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누적 253명을 기록한 건데요. 역학조사에서 지하작업장 환기와 화장실, 흡연실 공동 사용이 문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외부 상인이 자주 찾는 경매장을 중심으로 감염이 번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송파구 가락시장에서도 22명이 추가로 나와 지난 2일부터 216명이 확진됐습니다. 화장실 공동 사용이나 식사 시 마스크 착용이 어려웠던 점이 감염 확산 이유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 지난 10일 환자 1명이 첫 확진된 중앙보훈병원에서는 누적 109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는데요. 환자가 절반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종사자와 보호자, 간병인 등입니다. 병원 측은 확산세가 조금 잦아들었다고 판단하고 지난 24일부터 차례로 입원을 재개합니다. 하지만 연일 집단 감염은 물론 전체 확진자 수도 가파르게 늘어나 방역 체계가 부담을 견딜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 앞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오늘도 4천 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위중증 환자도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병상 대기자도 1,000명을 넘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개훈이 기자. 네, 개훈입니다. 네, 뉴스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좀 염려스러우실 것 같은데 위중증 환자 수도 또 수도권 병상 대기자도 오늘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요? 네, 이틀 연속 3,000명대 후반의 확진자가 나오며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현재 61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하루 이상 병상을 기다리는 대기자 수가 1,000명을 넘으며 또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수도권 병상 대기자 수는 1,310명입니다. 어제 940명에서 하루 만에 370명이 급증한 겁니다. 대기 기간으로 보면 1일 712명, 2일 240명, 3일 119명, 4일 이상은 239명입니다. 병상을 기다리는 환자 대부분은 코로나19 고위험군입니다. 전체 1,310명 가운데 70살 이상 고령 환자가 484명,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기저질환자 등이 826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일 위중증 최다 규모가 이어지면서 사망자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하루 사망 신고는 39명으로 국내 사망 누적은 3,440명에 달합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4.5%로 전날보다 0.6%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서울이 86.4%, 경기와 인천이 각각 82.3%와 83.5%를 보였습니다.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72.8%로 전날보다 1.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네, 당초 오늘로 예정했던 방역 대책 발표는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네, 정부는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추는 비상계획 발동을 포함한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해 왔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 논의 결과를 종합해 29일 월요일 방역 강화 대책을 최종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 패스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청소년 방역 패스와 손실보상 등을 두고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책은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회의를 거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개훈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델타 변이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보이는 변이가 보고돼 각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세포 침투의 열쇠 역할을 하는 스파이크 돌연 변이가 델타 변이의 2배에 달하는 변이 바이러스로 새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현재 남아공에서 77명의 새 변이 감염자가 나왔으며 남아공 인근 보츠와나에서 4명, 홍콩에서도 2명의 감염자가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새 변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현지 시각 26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름을 정하고 우려 변이로 지정할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겨울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곳 강원 지역에서는 스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네, 지난 겨울은 코로나19로 최악의 시즌을 보냈지만 올해는 기대 반 걱정 반이라고 하는데요. 올겨울 처음으로 문을 연 강원도 스키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성욱 기자. 네, 강원도 평창 용평리조트 스키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개장 첫날인데요. 스키어들 많이 찾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겨울을 기다려온 스키어들 참 많습니다. 오늘 개장 첫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리프트 타는 곳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거리두기 잘 지켜지고 있는지 좀 보면 1m씩 이렇게 간격을 두고 있고요. 마스크도 모두 착용했습니다. 스키장 직원이 나와서 수시로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번에는 슬로프 쪽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로프에는 새하얀 눈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보면 스키와 스노보드를 타고 질주하는 사람들의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 겨울이 시작됐구나라는 기분이 듭니다. 오늘 이곳 용평리조트를 시작으로 강원 지역 스키장들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내일 홍천 대명리조트가, 다음 주에는 강촌리조트와 알펜시아 리조트 등 강원 지역 9개 스키장이 다음 달 중순까지 차례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스키장마다 다양한 할인 상품을 마련해 스키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즌권 판매를 일찌감치 시작했는데 평년 대비 90% 수준까지 회복한 스키장도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가 시행 중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감염도 커지기 마련일 텐데요. 스키장들은 기대 반 걱정 반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내 스키장들 지난 겨울 정말 최악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이 본격적인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기 전이었고 이 확산세도 꺾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스키장 영업이 제한되길 반복하거나 결국 아예 영업이 중단되기까지 했습니다. 올해는 백신 접종에 이은 위드 코로나 시행 덕분에 지난 겨울처럼 영업이 중단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냥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최근 확진자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키장마다 또다시 영업 제한 등 정부 규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스키장 내 감염과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스키장의 방역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개인 방역입니다. 겨울 스키장을 기다려온 스키어들, 이번 겨울 새하얀 슬로프를 다시 내달리고 싶다면 개인 방역 수칙 준수 어느 때보다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평창 용평리조트 스키장에서 YTN 홍성욱입니다. 아파트 거실에 들어서면 월패드가 설치돼 있습니다. 인터넷 기반으로 현관부터 조명, 난방까지 집안 기기들을 원격 작동하는 스마트 기기죠. 그런데 최근 이 월패드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담은 몰카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월패드에 보면 앞부분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를 통해서 누군가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건데요. 이 카메라를 해킹해서 불법 촬영을 하고 그 영상을 다크웹 등에서 비싼 가격에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조사 중인 영상에는 알몸 상태로 집안을 돌아다니는 장면이나 얼굴이 크게 보이는 등
집 주인을 특정할 수 있을 만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집은 괜찮을까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부가 내놓은 예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월패드는 반드시 암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여느 비밀번호처럼 유추가 쉬운 것은 피하는 게 좋겠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도 해주는 것이 좋고 가장 중요한 것,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렌즈를 가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월패드가 해킹이 되면 연결돼 있는 집안의 모든 기기를 해커가 조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는 모두 같은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한 집만 뚫리면 전 세대 보안이 뚫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세대별로 망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이용일 사이버 보안업체 디펜스 대표이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월패드로 인한 사생활 유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아직 수법 등은 자세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월패드에 있는 카메라를 작동한 걸로 추정되고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게 지금 다크웹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는 정보 자체가 아파트 집안 내부 동영상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파트 집 내부를 찍을 수 있는 거면 예, 일단 로봇 청소기나 뭐 CCTV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월패드는 다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아무래도 월패드에 붙어 있는 카메라가 유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월패드만큼 아파트에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스마트 기기보다는 월패드를 통한 해킹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네. 월패드 해킹 의혹은 최근 한 매체가 해커라고 주장하는 인물과 접촉하면서 알려졌는데 실제 영상도 갖고 있었고 또 다크웹 통해서 거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정황들도 포착이 됐다고요? 아무래도 다크웹에 지금 실제 아파트 리스트가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뭐 동영상 썸네일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이 정황들이 있다 보니까 예, 이 사람의 주장이 이 해커의 주장이 좀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요. 예, 원래 또 예전부터 이 다크웹을 통해서 이런 어떤 불법적인 해킹 정보들이 거래되는 시도는 계속 있어 왔거든요. 예. 네. 지금 그 다크웹 말씀하셨는데 그 영상이 지금 불법 유통되고 있는 그 웹사이트 웹 경로입니다. 특정 경로로 접속하기 때문에 추적도 불가능하고 또 익명도 보장된다고 하는데 어떤 시스템인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인터넷을 쓰면은 이렇게 웹 브라우저를 이렇게 실행을 해서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네. 인터넷인데 이때는 우리가 접속한 흔적들이 기록에 다 남아요. 이게 다 추정이 가능하고. 예, 근데 다크웹은 일단 인터넷이랑 기본적으로 사용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토르 브라우저 같은 일단 뭐 프로그램을 써야 되고 그리고 예. 인터넷 주소가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IP 추적이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원래는 내가 사용한 PC에 IP 주소가 남아야 되는데 예, 다크웹을 쓰면은 이제 내 PC IP 주소가 아니라 이렇게 저 멀리에 있는 어떤 나라에 뭐 있는 어떤 PC의 IP가 기록으로 남게 되는 거죠. 예. 네. 지금 관련해서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긴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해커 추적을 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다크웹을 역추적하는 기술 자체가 일단 굉장히 어려운 챌린지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뭐 경찰이나 또 뭐 애트리 같은 그런 연구 조직에서도 역추적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고요. 네. 예. 네, 그래서 이런 사태가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이 월패드가 편의성을 높이긴 하지만 보안이 취약하다는 얘기는 이전에도 여러 번 나왔었는데요. 이번 해킹 사례를 봤을 때에도 방화벽 같은 보안 조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까? 일단 방화벽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망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안 돼 있고요. 거의 대부분이 지금 아파트에 들어간 월패드 시스템들이 잘 안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제가 좀 리포트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홈 네트워크 시스템 이게 공동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 세대가 해킹을 당하면 이웃한 다른 세대, 그러니까 같은 동에 있는 세대는 해킹될 우려가 더 커진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일반 회사라고 생각하면 예. 제 직원 PC가 있고 그 옆자리에 또 동료의 PC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한 직원의 PC가 해킹을 당하면 그 옆자리에 있는 PC도 이렇게 우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해킹의 통로가 마련이 되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홈 네트워크도 지금 어떤 이제 한 세대가 이제 해킹을 당하면 그걸 통해서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홈 네트워크로. 네. 그래서 네. 이 월패드라는 게 이번에는 카메라를 해킹을 해서 거실에 있는 모습을 촬영을 했지만 월패드 자체는 난방기기나 조명 같은 것들, 도어락 같은 것들도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월패드를 해킹해서 이런 부분들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되게 위험하죠. 이런 것들이. 이런 홈 네트워크에 많은 권한을 주고 있고 우리가 제어하는 것들을 많이 이제 이런 것들을 IoT 기술로 지금 제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이게 해킹이 되면 홈 네트워크가 원래 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해커들이 대신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집안의 다른 기기들도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 이것 때문에 불안감은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최근에 과기정통부가 유의사항을 당부하기도 했고 또 앞서 간략하게 설명도 드렸는데요. 가정에서 해킹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좀 안타깝긴 한데 예. 이게 가정에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과기정통부에서 이렇게 공고하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예. 카메라에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하지만 예를 들면 월패드 같은 것도 사실 카메라만 이렇게 감춘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월패드가 해킹을 당하면 음성 같은 것도 녹화가 될 거고 녹음이 될 거고 예. 그래서 사생활 문제는 여전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반인에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방법 사실 좀 안타깝지만 없는 기술적으로는 상황인 것 불가능하다 같아요.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네. 예.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기정통부에서는 일단 임시 방편으로라도 렌즈를 가려라 이런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건데요. 지금 아파트 명단 리스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월패드 해킹된 아파트 명단 리스트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혹시 내 집도 해킹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실제 해킹 여부를 확인해 볼 방법은 없습니까? 일반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보통 네. 해커들이 이제 해킹을 했을 때는 흔적을 지우고 나가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통은. 보통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어떻게 따로 확인할 방법은 없고 과기정통부에서 좀 예방법을 알려준 대책들을 따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시죠? 예, 예를 들면은 카메라가 해킹이 당했다. 월패드 카메라가 해킹이 당했다. 그럼 보통 이제 카메라 그 램프에 이제 불이 들어오거든요. 예. 네. 이게 좀 능력이 좀 뛰어난 해커들은 이 불도 끈 상태에서 녹화만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예. 네, 그래서 일반 개인이 알 방법이 별로 없는 거죠. 제대로 해킹을 당하면. 예, 개인 입장에서 이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홈 네트워크 기기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이 더 확대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런 문제를 일반 개인한테 뭔가 조치를 취하고 일반 개인들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 해결이 안 되고요. 일단 홈 네트워크 기기 들어가는 이런 장치들, 시스템들이 이제 도입되기 전에 이제 보안성 검토라든지 이런 걸 확실히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또 보안 점검도 계속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같이 이렇게 개인이 보안 상태를 확인할 방법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주기적인 보안 업데이트나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시공사 측의 강화책들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일 사이버 보안업체 디펜스 대표이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이 조금 전에 경찰에 출석했는데요. 조금 전 현장 화면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이 경찰에 출석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화천대유 자산관리 부회장이기도 하죠.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지금 걸어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7일 최 전 의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한 뒤 자택과 화천대유를 동시에 압수수색한 지 9일 만에 지금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거고요. 최 전 의장은 대장동 사업을 앞두고 시의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안 통과를 주도하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30억 원을 받았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런히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 말 없이 들어가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앞서 경찰은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 압수수색 영장에 사후수뢰, 그러니까 뭔가 도움을 주고 나중에 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뇌물 액수를 40억 원으로 적시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성남시 안팎에서는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들인 김만배 씨, 또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유 전 본부장의 가교 역할을 한 인물로도 거론되는 이런 인물입니다. 지금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 중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경찰에 출석해서 지금 조사를 아마도 들어가서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 출석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1심에선 무기징역이 선고됐었는데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시민단체는 터무니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서울 고등법원입니다. 네, 자, 항소심에서 정인이 양모에게 감형이 선고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오늘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 장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1심 때보다 감형됐습니다. 그동안 장 씨 측은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고의는 없었고 정인이 복부에 남은 충격 흔적은 심폐소생술 때문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학대로 쇠약해진 정인이 복부에 2번 이상 강한 충격을 가하면 장기가 훼손될 거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 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겪은 아동학대 시신 가운데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 정도가 심하다는 부검이 말을 인용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장 씨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살인을 준비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장 씨의 부족한 감정 통제 능력이 사건 범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회적 공부는 범행 자체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정인이 사망을 막지 못한 사회적 보호 체계를 향한 것도 있다며 장 씨의 양육에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학대를 방조하고 일부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아내의 학대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 차례 아동학대 신고에도 조처하지 않고 정인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라는 주변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유기와 방임 행위를 유죄로 봤습니다. 하지만 정인이 손바닥을 억지로 치게 했다는 정서적 학대 혐의에 대해선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만큼 선고 결과에 관심이 컸는데 판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양모 장 씨가 감형을 받자 방청석에선 탄식이 나왔고 일부는 정인이를 살려내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대한아동학대 방지협회 등 시민단체는 법원 앞에서 터무니없는 판결이라며 오열했고 호송차가 나가지 못하게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단체 회원들은 이번 항소심 재판 동안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3만 7천여 장이나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단체 측은 아이를 얼마만큼 잔인하게 죽여야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나오는 거냐며 전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이번 판결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주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너무 지은 죄에 비해서 처벌이 너무 약하다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시스템은 없고 세상에 완벽한 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개인의 잘못된 행동을 모든 사회적 책임으로 돌린다고 한다면 엄벌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앞서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양모에게는 사형을, 양부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왔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던 만큼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 대상자 90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대규모 소송을 냈습니다. 사단법인 5.18 구속부상자회는 오늘 회원 9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모두 합쳐 943억여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 3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5.18 보상법이 정신적 손해를 고려하지 않고도 별도 배상 청구를 제한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3주년을 앞두고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정기 집회가 본격적으로 재개됐습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 소송을 지원해온 시민단체는 오늘 오전 도쿄 치요다고 미쓰비시 중공업 본사 앞에 모여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며 집회와 선전전을 폈습니다. 14년째 매주 금요일 미쓰비시 중공업 본사에서 열렸던 금요행동 집회는 지난해 10월 이후 코로나 확산에 따라 1년 넘게 중단됐습니다. 기준금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0%대에서 1%로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 등도 줄지어서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하는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소비자단체에서 일하는 강형구 씨는 소비자 민원으로만 접하던 대출금리 인상을 최근 몸소 겪었습니다. 신용대출 만기를 연장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는데 금리가 1%포인트 넘게 오를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겁니다. 신용등급 나쁜 건 아니고 상당 오랜 기간 동안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이렇게 갑자기 오는 거는 상당히 부담감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실제 코로나19 시기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낮아졌던 시중대출 금리가 올 하반기 들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 6월 말 2.84%에서 9월엔 3.13%로 주택담보대출은 2.75%에서 3.14%로 각각 뛰었습니다. 개인 대출자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위기에 몰려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시름도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생활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왔는데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긴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자영업자한테는 이거 몇 푼이라도 덜 내는 게 오히려 좀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또 이자를 올린다고 하니까 좀 힘들고요. 다 생활비로 다 나가는 건데. 문제는 어제 기준금리가 0.75%에서 1%로 오르면서 대출금리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대출금리는 각종 대출의 기준이 되는 준거금리에 은행별로 가상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서 산출하는데 준거금리인 국채, 은행채 등의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오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이번 기준금리 추가 인상으로 대출자 1인당 연이자 부담이 평균 30만 원씩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때문에 가계로서는 부담이 늘어날 거고 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빚을 지지 말고 갚아라. 이것이 정책당국의 어떤 신호인 것 같아요. 기준금리 0%대 시대가 끝난 데 이어 내년에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미 대출을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예정인 소비자들의 걱정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한 달 전보다 0.28%가 포인트 오른 3.46%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오름폭만 보면
2015년 5월 이후 6년 5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0.25%포인트 급등한 3.26%, 일반 신용대출은 0.47%포인트 오른 4.62%였습니다. 다만 예금 등 저축성 수신금리도 함께 오르면서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는 1.78%포인트로 한 달 전보다 0.01%포인트 줄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256.7제곱킬로미터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1.3% 늘어난 규모로 전 국토 면적의 0.26% 수준입니다. 이들이 보유한 토지의 합산 공시지가 규모는 31조 6,900억 원으로 0.6% 확대됐습니다. 네, 서해의 한 해병부대에서 복무 중인 병사가 두 무릎을 모두 다쳐서 몇 달째 의무실에서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민관병원에선 훈련은커녕 일상생활도 어렵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군에서는 부대 복귀를 명령했기 때문인데요. 어찌된 일인지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해병대에 입대한 21살 김모 씨.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입소한 지 일주일 만에 왼쪽 무릎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상급병원에 진료를 신청을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군의관이 판단하고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곧이어 오른쪽 무릎에서도 같은 통증이 느껴져 목발을 짚고도 계단조차 오를 수 없게 됐지만 훈련소에서는 진통제 외에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끝에 김 씨는 지난 9월 외부 민간병원에서 MRI를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진단 결과 양쪽 무릎 모두 위아래 관절 사이에 있는 반달 모양 연골이 찢어지는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확인됐습니다. 곧바로 연골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는데 훈련은커녕 일상생활도 어려울 거라는 의사 소견을 받았습니다. 민간병원에서 6달 이상 집중적으로 재활치료를 해야 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병행해야 해 사실상 군 생활이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 겁니다. 저는 이거 부대에서 지금 재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실밥 뽑고 바로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 아무런 재활을 안 해서 지금 다리가 굳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지난 4일 소속 부대는 김 씨에게 부대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군 병원 의무관이 김 씨를 현역 근무가 가능한 4급으로 판단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국방부의 신체 등급 판정 기준을 들여다봤습니다. 현행 기준은 한쪽 무릎의 연골판을 3분의 2 이상 잘라낼 경우 현역 복무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김 씨는 양쪽을 각각 60% 정도씩 잘라냈기 때문에 복무 부적합 대상은 아니라는 게 군 설명입니다. 실제로는 두 다리 모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지만 한쪽만 놓고 보면 군 생활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판정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국방부는 두 다리가 모두 불편하더라도 이를 함께 고려하는 규칙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4급을 두 개를 합친다고 5급에 이르는 이제 좀 중증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해병대 측 역시 김 씨가 제출한 민간병원 진단서 등을 모두 검토했다면서 국방부 기준에 맞게 판단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렇다 보니 현행 신체 등급 판정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공론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세부위 정도의 4급 판정을 받았다면 5급으로 이렇게 판정을 해주는 이런 기준을 다시 도입을 하고 장병 상태에 따라서 조금 유연하게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좀 보완할 필요가. 김 씨 가족들은 심사 결과에 불복하고 후유증에 대한 소견을 포함해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또 부상 장병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는지 훈련소와 현재 부대에 대한 감찰도 요구했습니다. 정말 원하고 지키고 싶은 것이 되게끔 할 수 있는지 그런 마음이 들게끔 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좋겠어요. YTN 홍민기입니다. 네, 1998년에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 아마겟돈 기억하십니까? 미국 텍사스주 크기의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서 날아오자 우주인을 소행선에 보내서 핵폭탄을 설치한 다음에 터뜨리기로 한다. 이런 내용이었죠. 네, 그런데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영화 아마겟돈을 연상시키는 역사적인 실험에 돌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문화생활과학부 김진두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소행성의 궤도를 인간이 바꾼다. 자, 그렇죠. 상상이 안 가는 이런 실험인데요. 영화처럼 핵폭탄을 쓰는 건 아니죠. 핵폭탄 쓰는 건 아닙니다. 네. 핵폭탄은 굉장히 특이한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하는 게 핵폭탄이고요. 예. 이번에는 우주선, 이른바 위성을, 사람이 타지 않은 위성을 이 소행성으로 보내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사된 게 내년 9월 정도쯤 소행성과 도킹을 하게 되는데요. 지구 주위를 계속 궤도를 돌다가 계속 궤도를 넓혀가면서 소행성에 가까이 접근하는. 근데 그 거리가 지구에서부터 1,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 그러니까 네. 지구와 화성 거리의 5분의 1 정도 되는 위치까지 날아가서 소행성과 만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위성을 보내서 위성을 초속 7km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작은 소행성에 충돌시키는 실험입니다. 예. 충돌하게 되면 소행성의 궤도가 돌던 궤도가 조금 느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어떤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고 1년 뒤에 지구와 부딪힐 것이다라는 위험성이 있다면 위성을 미리 쏴서 이 궤도를 늦추는 거죠. 이번 실험 같은 경우는 궤도 늦추는 주기가 한 73초 정도 늦춘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구와 원래는 그대로 왔다면 충돌했을 소행성이 73초 동안 지연됨으로써 지구와 충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실험을 실제로 해보는 겁니다. 예. 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엄청난 기술이죠. 네. 만약에 위성으로 이번에 그 소행성과 도킹에 성공하게 만나게 된다면 그럼 실제로도 핵폭탄으로 요격도 가능한 상황이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굉장히 오래 전에 한 1년 정도 전에 우리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이 있다. 예. 그리고 소행성이 빠른 시간에 발견이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크기가 작은. 이번에 대상이 되는 그 소행성의 크기는 160m 정도입니다. 직경이. 예. 그러니까 네. 축구장 하나 정도 크기 정도의 소행성이 우리나라의 그 지구로 향했을 때 이런 시도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소행성 크기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그 지구로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한 시기가 좀 늦었어요. 네. 그러니까 영화 아마겟돈에서 나오는 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18일 전에 밝혀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급박한 상황일 때는 작은 위성을 하나 보내선 절대 궤도를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 원하는 예. 궤도. 먼 궤도, 굉장히 먼 위치에 있을 때는 약간 늦춤으로써 많은 궤도 변화가 생기지만 가까이 다가왔을 때 또 굉장히 클 때는 그게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겟돈처럼 핵폭탄을 보내거나 또 굉장히 강한 그 금속 막대를 보내서 네. 충격파로 뭔가 파쇄하는 이런 실험을 지금 하고 예.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 상황이 되면 핵폭탄을 사용하게 마지막 되는 거고. 수단으로 핵폭탄을 써야 예.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물론 그대로 왔을 때 지구에 주는 피해보다는 적겠습니다만은 예. 쪼개진 파편들도 굉장히 클 겁니다. 그 파편들이 지구에 그대로 또 2차 피해를 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핵폭탄을 사용하는 건 최후의 수단으로 삼고 있고 예. 실제로 그런데 그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밝혀진 상태입니다. 그럼 이 대체할 만한 뭔가를 개발하는 것도 남은 과제처럼 보이는데 네. 어쨌든 대상으로 삼은 이 소행성이요. 그렇죠. 실제로 지구하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천체인가요? 지금 대상으로 한 거는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예. 지구 근처로 오고 주기가 짧기 때문에 한번 이번에 실험을 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왔을 때 정말 충돌한 자국이 어떻게 났는지 그다음 그 위성의 그 소행성의 성분은 어떤 것인지를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소행성을 목표로 했고요. 이름이 디모르포스라는 위성입니다. 네. 소행성입니다. 근데 직경이 160m 정도 됐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죠. 두 개의 소행성 중에 하나입니다. 큰 소행성이 하나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게 디모도스라는 소행성 훨씬 큰 거고요. 예. 그 옆을 돌고 있는 그러니까 지구의 달처럼 디모르포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소행성은 이 디모도스라는 큰 소행성의 주변을 돌고 있는 그런 작은 소행성입니다. 네. 이번에는 위험이 없지만 혹시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서 지금 이 실험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소행성이 지구를 위협하는 가능성들은 얼마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소행성이 역사적으로도 우리 지구에 영향을 줬던 사례가 많고요. 네. 달의 후면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소행성 충돌 자국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 지구에서도 공룡 멸종설이 이 소행성 충돌로 인해서 공룡이 멸종했다는 설이 나올 수 정도고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1908년도에 러시아에 굉장히 큰 직경, 그러니까 예. 직경이 한 50m 정도 됩니다. 이번에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작습니다만 예. 그 정도의
소행성이 충돌을 해서 굉장히 대형 화재가 났고 많은 동식물이 죽었거든요. 예.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고 이런 소행성들을 지구 근접 천체라고 부르고 그런 것들이 지구 가까운 주위에 약 27,000개 정도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한 번 실험이긴 하지만 이 다트 프로젝트 여기에 네. 투입될 예산이 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얼마나 됩니까? 4천억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4천억 원 그렇습니다. 정도. 이번 한 번 해서 충돌해서 보내는 것까지 드는 게 발사 비용 그리고 위성 제작 비용 그리고 네. 실제로 이 위성이 그 가까이로 가서 소행성 가까이로 가서는 4시간 전부터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네. 스마트 항법 장치라고 부르는 건데 이 스마트 항법 장치를 통해서 자동으로 가서 화면을 직접 찍어서 판단한 뒤에 목표로 하는 거에서 부딪히는 그런 첨단 기술까지 동원해서 총 비용이 4천억 원 정도가 드는 건데 이렇게 물론 많은 돈을 투입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 실험해보는 게 훨씬 많은 데이터를 우리에게 줄 수가 있고요. 예. 정말로 이게 가능한 건지 가능하다면 이걸로 이 정도 크기의 소행성으로 가능하다면 더 큰 소행성에는 어느 정도의 위성이 필요할 건지 그다음에 방법은 뭔지 그걸 우리가 궤도를 사전에 바꾸지 못한다면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소행성이 각각의 특성이 다릅니다. 어떤 암석으로 되어 있고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가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시도가 인류가 천체를 실제로 움직이거나 방향을 바꾸는 첫 시도가 되는 거고 네. 그에 더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기술들이 실제로 시뮬레이션 하는 거 우리가 했던 것들이 정말 사실로 맞을 것이냐 다른 천체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걸 막을 수 있는 방어가 된 건지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첫 시도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천체 방향을 바꾸는 첫 실험 매우 흥미로운데 뭐 결과가 또 나와서 뭐 의미 있는 내용이 있으면 그때 또 다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활과학부 김진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고의 충돌 의혹 등을 두고 빙상연맹 조사단이 출범한 지 한 달째입니다. 당사자들 조사는 모두 마쳤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는 갈 수 있는 건지 조은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조사위원회가 지난 한 달간 집중적으로 살핀 건 평창올림픽 여자 1000m 결승전 이른바 고의 충돌 의혹입니다. 심석희가 추월하던 최민정을 일부러 밀었느냐가 핵심. 조사위는 공개된 중계방송 외에 스포츠정책과학원이 자체 촬영한 다양한 각도의 6가지 영상으로 사건 당사자뿐 아니라 국제심판 등 경기인에게 자문받았습니다.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받은 한 경기인은 YTN에 새로운 각도에서 찍은 느린 영상을 보니 심석희가 이탈리아 폰타나와 부딪힌 여파로 얼떨결에 밀려나 최민정 상체 뒤쪽을 건드렸다며 일부러 민 건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평창올림픽 전후로 심석희가 고의 충돌을 암시하는 이른바 브래드버리 만들자는 메시지를 코치와 주고받은 정황은 고려될 걸로 보입니다. 조사 대상으로 추려진 5명 모두 면담을 마쳤는데 첫 타자 최민정은 심리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했고 심석희는 동료 욕설은 사과하면서도 충돌 고의성은 부인.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재범 전 코치는 지난 15일 짧은 접견을 마친 뒤 짜맞추기식 형식적 조사라고 실망감을 드러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사위 관계자는 YTN에 고의성은 영상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며 종합적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게 본인들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빙상연맹은 관련 의혹이 보도된 이후 심석희를 대표팀에서 분리 조치해 이번 주말 끝나는 4차 월드컵까지 출전을 보류했습니다. 세계 최강으로 군림했던 여자 대표팀은 그 사이 최민정이 부상 등으로 주춤하고 김지우가 골절로 이탈하는 등 전력 약화가 뚜렷합니다. 선수촌을 나온 심석희가 개인 훈련에 매진하는 가운데 베이징 올림픽에 갈 수 있을지 조사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 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한 지방의회 의장이 고위 공무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애초 그런 적 없다고 버티다 이틀 만에 다시 사과했는데 이번엔 진정성 논란까지 더해졌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180만 전북 도민의 대변자인 전북도의회 수장, 더불어민주당 송지용 의장입니다. 지난 10일 의장실에서 2급 공무원인 의회 사무처장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부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뭐 10년 이야기도 나오고 하던데. 10년이요? 예, 1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내가 죽이겠다. 그 말 하신 적이 그런 적은 없어요. 의장에 대한 의전과 의회 공무원 인사 문제가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지는데 애초 송 의장은 귀가 잘 안 들려 목소리가 큰 편이라고 폭언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피해자가 직접 나서 진정한 사과 한마디를 바랐다며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할 만큼 고통이 크다고 입장을 낸 뒤 상황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송 의장은 다시 기자들을 모아 책임이 없다던 말을 이틀 만에 뒤집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 얘기를 하셨다면 그것도 제가 한 얘기가 되겠지요. 이게 그것까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예? 저는 모르는데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다만 어떤 폭언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라는 논란으로 확산했습니다. 기억나는 잘못은 없지만 만약 그랬다면 미안하다며 뒤늦게 한 사과. 말 한마디가 갖는 무게를 다시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 정가에서는 전현 전북도의회 의장의 잇따른 무리가 지역 의회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진 않을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전임자인 더불어민주당 송성환 의장은 여행사 대표로부터 현금 약 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최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의회 사무처장에게 폭언을 퍼부어 논란이 된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이 공개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공무원 노동조합에 따르면 송 의장은 오늘 노조 사무실을 찾아 다음 주 본회의에서 진정한 사과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노조는 오는 29일 계획한 송 의장 규탄 대회를 일단 연기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부터 3박 4일 호남 전역을 훑는 광폭 행보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호남 민심 결집에 나섰습니다. 네, 전남 신안군 섬마을 주민들과 만나 닥터 헬기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조금 전 있었던 이 후보 현장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꼭 구민주계라고 말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부패사범이라든지 뭐 파렴치범이라든지 이래서 탈당하거나 또는 제명된 사람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또 국가의 미래를 걱정한 민주개혁 진영의 일원이라면 가리지 말고 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굳이 따지지 말고 힘을 합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뭐 범주별로 나눠서 무슨 계, 무슨 진영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시점을 언젠가 정해서 무슨 벌점이니 무슨 제재니 제한이니 다 없애고 모두가 합류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 중에 저희는 여러 이제 민주당에 계시던 분 또는 뭐 민주당에 계시지 않았더라도 또 앞으로 함께 할 분들을 계속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드리고 힘을 합치자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그거를 특정 집단에 대한 특별한 행동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전 기자님. 얼마 전에 페이스북이랑 국장 자리에서 이제 과거 기사분이 가해자셨던 사건을 어쩔 수 없이 변호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제 오늘 언론에 그 피해자분의 유족분이 인터뷰를 하시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님께서 이거를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워딩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을 하시고 사과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변호사라서 변호했고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모든 범죄 피해자들은 억울한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멀다고 할 수도 없는 어쨌든 친척들의 일을 제가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아쉬움, 그 억울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가슴 아픈 일이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마음 아픈 일이죠. 이틀 전에 쌀 시장 격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정부 특히 기재부 중심으로는 물가 안정하고 비용의 문제로 이 시장 격리랑 거리를 두고 있는 이 일이 어떻게 좁히실 생각이십니까? 이게 뭐 시장 격리를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또 다를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에 일정이 조금 늦어져서요.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만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기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음 일정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여 기자님. 네. 기자해주세요. 사분 변호사 그 얘기 좀 그만합시다. 아까 했는데. 변호사비 재납 관련해서 어제 뭐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제3자들의 얘기긴 하지만 이재명은 특별 케이스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것도 조직폭력배 조작 사건에 버금가는 조작 사건이라는 것이 곧 드러날 겁니다. 그 이상의 녹음 파일이 또 있더군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신안군 응급의료 전용 헬기 계류장을 찾은 이재명 후보의 일문일답 내용 듣고 오셨는데 선대위 진영 등을 나누지 말고 합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그 조카 데이트 폭력 사건 변호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변호사에서 변호를 한 것이고 안타까운 일이다. 친척 일이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 가슴 아픈 일이고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이런 입장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주말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추위는 일요일 낮부터 풀린다고 하는데요. 기상 캐스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다시 추워졌는데요. 낮 기온 얼마나 내려갔습니까? 네, 11월의 끝자락에서 기온 변화가 참 심한데요. 어제는 추위가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오늘 아침에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한낮인 지금은 찬바람이 불면서 무척 쌀쌀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더 떨어지겠습니다. 퇴근길에는 따뜻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하늘은 하늘빛이 다소 흐려져 있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인데요. 오후까지 서울 등 수도권 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3도, 춘천이 영하 4도, 대구는 영하 1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이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서울이 7도, 대전이 10도, 광주와 대구 12도 등으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일요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고요. 이후 12월의 시작과 함께 또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 산행 계획하셨다면 각별히 불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선대위 군살도 빼고 흑발로 다시 염색도 한 이재명 후보. 오늘부터는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 탐방에 들어갔죠.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를 비워둔 채로 국민의힘 선대위도 일단 가동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잠시 뒤에 여야 현역 의원 두 분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더 뉴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